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이따금 운전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면 저는 사연 채널을 듣곤 해요. 이것만큼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늘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용기를 내도 되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들려드리고자 하는 제 인생 중 한 부분은 이혼을 했던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러하지 못했죠. 거지 같았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의 이혼 이야기에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는 자기네들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니까. 어쩌면 그렇게들 둘이서 윈윈 하면서 지내는지. 우리 집 인간은 내가 일하겠다고 하면은 네가 그깟 것에서 뭐 얼마나 보냐. 사람 면박을 주는데 어디 내다 버릴 때라도 있으면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 아무튼 자기는 참 좋겠다. 사람들은 저희 부부에 대해서 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서로를 응원해주고 함께 영차영차하는 멋진 부부라고 말이에요. 물론 저도 신혼 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완벽한 부부 사이는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 생각은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알기 전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또 적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자가 계속 날 수가 있는 거냐고. 진짜 미치겠다. 나 괜히 시작했나 봐.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진짜 재능이 없나 봐. 에이 또 그런다. 자기야,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지, 안 그래? 힘든 시기 지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뭐 어디 얼마나 있겠어,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선은 이걸로 급한 거 해결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자기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 남편 능력 좋아. 이번에 학원에서 보너스 나왔어. 나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미리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서 해. 잘 다니던 직장을 집어치우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 저는 월세일이 다가올 때면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한동안 느껴야만 했습니다. 창업을 해보겠다고 뛰어든 지 3년 가까이 되었을 때도 제대로 된 수익조차 없어서 돈에 허덕이고 있었죠. 한동안이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돈으로 월세를 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도움도 종종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신히 창업 생활을 버텨가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일을 악물었던 게 고3 수험생활 빼고는 없었어요. 자, 나 이제 당신한테 진 빚 다 갚은 거 맞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여보. 나 때문에 당신도 신경 많이 쓰고 옆에서 같이 힘들었던 거 알아.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 이길 자 없다고 하더니만 저는 기어코 제 창업을 일으켜냈습니다. 정산하던 날 남편한테 목돈을 착하니 내밀었어요. 남편한테 고마웠거든요. 묵묵히 옆에서 나를 지켜봐준 것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물론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해야 하는 건 마음에 좀 걸렸지만요. 저는 일본 쪽에 물건을 수입해서 그것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현지에 가서 지내기도 해야 했어요. 저는 공항 쪽에 그리고 남편은 입시 강사였기에 학원과 주변을 벗어나서 살기란 불가능했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주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예, 너 한국 들어오는 대로 네 남편이랑 같이 본가로 좀 넘어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와.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당연히 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남의 부모인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무뚝뚝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조건 시댁에 들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향했습니다. 네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버냐? 뭐 이건 이만큼 네가 버는 거니? 얘기를 해봐. 아니,
얼마나 벌길래, 응? 여자가 남편 혼자 내팽개치고 밖을 그렇게 싸돌아다녀? 일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돈이나 벌고 살지. 왜 결혼해서 멀쩡한 너희 서방을 호라비 신세 만드냐 이 말이야.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에 댔습니다. 여자가 밖으로만 놔두는 거 좋은 거 아니다. 너는 뭘 그렇게 돈 욕심이 그렇게 많냐 등등.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제게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호라비 신세 만드는 거냐. 그게 화가 난 이유였죠. 그런데 남편도 시모가 가진 불만을 똑같이 가진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렇게 화를 내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저 깔짝깔짝 한두 번 정도 그만해요 엄마 라는 말만 하고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을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애 소식이 한 번이 없어 한 번이. 너는 뭐 일하려고 결혼한 거냐? 그럴 거면 일만 하지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는 남의 집 대를 끊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기를. 내 말이 틀리냐? 어디 한번 말을 해봐. 뭐 내 아들 돈 가지고서 창업인지 뭔지 하려고 결혼한 거야? 어? 웬만하면 어른이 하는 말이니 그냥 잠자코 들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하는 저 마지막 말 한마디에 제가 탁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남편 덕에 사무실 월세도 낸 적 많아서 그건 남편 덕인 거 압니다. 그런데 시모가 말하는 건 선이 넘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편한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제 사업을 진행했다면 몰라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모아둔 돈, 내 퇴직금, 그걸로 제 사업체를 꾸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거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굳이 퇴직금까지 끌어들여서 사업해야겠냐 말린 게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당신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제 일과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저 사람한테 받은 돈이요? 그거 제가 진작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제가 돈 버는 게 싫으시다고요? 얼마나 버냐고요? 그 얼마 버는 걸로 어머님 차 바꿔드린 게 누군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보자면서 차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쏙 빼놓고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틀린 소리 했어? 너 밖으로만 놔두는 거 사실이잖아. 그거 가지고 엄마가 한 소리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걸 꼭 일일이 다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일을 하는데 집에서만 있을까? 그런데 당신 말하는 거 진짜 정신 못 차린다.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싫은데 나한테 사업자금 달라고는 왜 하고 어머니는 나한테 왜 차며 옷이며 사달라고 하시는 건데? 나한테 돈 가져갈 때만 우리 와이프, 우리 며느리 뭐 그런 거야? 어머니, 그런 거예요? 참 웃기지 않나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대뜸 저한테 왜 아내 노릇 안 하냐, 왜 며느리 노릇을 안 하냐 헛소리를 해대는 거였죠. 돈은 돈이고 내조도 잘하고 애도 잘 낳는 그런 여자 역할은 왜 하지 않냐고 제게 화를 내는데 저런 개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정말이지 사업이 커가면서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까지 저한테 의지하는 게 많아졌었습니다. 정말 많이요. 남편은 자기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하며 수익이 증가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욕심이 났는지 대뜸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저질러 버렸었죠. 저한테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그만뒀다고 말입니다. 여보, 지금 당신 사업 잘 나간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충분히 생각해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다. 내가 남자 여자 편 가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훨씬 이론적으로 머리가 빠른 거야. 내가 자기 사업 초반에 도와준 거 기억하지? 그래서 말인데 나 투자금 좀 주라. 두고 봐봐. 내가 자기 사업 성공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자리 잡을걸?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해오던 강사 일이랑 관련되어서 학원을 차리겠다. 뭐 그런 거라면 제가 믿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친구한테 어디서 들은 거라며 자기가 하던 일과 전혀 상관도 없는 걸 해보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조용히 하고 투자금이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1년은 투자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시모가 저를 불러서 닥달한 것도 남편 놈이 시모 옆에 서서는 저를 노려본 것도 다 제가 자기한테 투자금을 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였죠. 이제 알겠네. 어머니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머니, 저 왜 부르셨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불려갔던 그날, 그 자리에서 시모가 저를 왜 불러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는 건데, 어? 그거는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냐. 내 말이 틀려? 어머니, 저는 저 사람한테 사업 투자금 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 진짜 이럴래? 끝까지 이럴 거야? 엄마 앞에서까지? 진짜 이러는 거 아니지.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어디 시어미 앞에서 네 남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어? 아이고 김진철,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여자는 밖으로 놔두면 일 생긴다고 했지? 쟤 지금 봐봐라. 어? 시어미랑 남편한테 눈 시퍼렇게 뜨고 얘기하는 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모자였죠. 돈 하나 가지고서는 모자가 저 한 명을 앉혀두고 몰아붙이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홀로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멍청했던 거죠. 언제 쫓아온 건지 남편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 제가 들고 있던 짐가방을 빼앗아 들었어요. 대화로 풀자고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알겠다고.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투자금 안 대주는 것도 짜증났고 나한테 좀 더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해라 말라 간섭하는 것도 짜증났어. 남편 놈은 그제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자격지심과 제가 투자금을 대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었다고 말입니다. 시모와의 대화 중에 은연중에 그런 불만을 털어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모가 화를 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몇 살이니? 당신이 무슨 유치원생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당신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야? 지금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지금도 내가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행동이 너무 멍청해 보였고 유치했으며 고작 그딴 일로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불려가서 그런 모욕을 받았던 것도 너무나 불쾌했거든요. 단호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저를 보면서 그놈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당신이랑 이혼 못해. 싫다니까.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그냥 자존심 세운 거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남편은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눌려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충고하는 자체가 화가 났고 싫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다시 이러지 않을 거다. 너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풀어나갈 거라며 빌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이 남자가 오죽하면 나한테 자격지심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그동안 지켜봐온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학생, 학부모 비위 맞춰가며 일하는데 저는 제 사업하면서 대표 소리도 듣고 돈도 잘 버니 그게 부러웠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그래, 알겠어.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이러면 그땐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당신 다 혼자 가. 나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신 건지 충분히 알았어.
나 싫은 건 싫어. 난 당신한테 얘기했다. 앞으로 나는 당신 집 안 가.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아이 갖는 건 우리 둘이 결정해서 하는 거야. 아이 갖는 일? 그것까지 어머니가 개입하는 거 나 정말 싫어.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행동 거지 똑바로 해. 저는 시모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를 갖는 일에 있어서도 일절 간섭하지 말라고 하라고 시어머니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에 시기를 늦출 것이 없이 이제는 진행해야겠다 싶었죠. 병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임신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가 자궁이 기형이라면서 임신은 힘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궁이 워낙 작아서 임신이 된다고 해도 유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이죠. 사실 남편과 결혼 후 몇 번의 생명이 찾아왔었지만 유산이 되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 단지 극초기 시기에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그런 손길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피곤하다, 귀찮다, 뭐 하러 나가냐 등 무기력한 태도는 물론이었고 짜증도 많이 냈었죠. 그런데 그 짜증이 점점 도를 넘더니 이제는 막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현민이네 돌잔치 내일인 거 알지? 내일 1시 30분 시작이다. 여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나마 다른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사람 말을 개똥으로 무시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저를 점점 힘들게까지 했습니다. 무시에 막말에 참 거지 같았네요. 그날도 역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그 놈이 꼴보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인간 핸드폰을 낚아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채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내가 몇 번을 불러. 내일 돌잔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왜 대답을 안 해? 애 하나 못 낳는 놈이 남의 집 돌잔치에 가서 뭐해? 너는 참 속도 좋다. 네 새끼는 못 낳으면서 남의 새끼 돌잔치는 가고 싶니? 가서 웃음이 날 것 같나 봐. 미안한데 나는 너랑 달라서 남의 새끼 보면서 웃어줄 기분이 아니야. 가려면 너 혼자 가. 그 사람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계속 저런 태도였습니다. 결국 지인의 돌잔치에는 저 혼자 다녀오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 놈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 인간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 아주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동업하던 친구가 투자금을 들고 홀랑 날라버린 거였죠. 제가 남편에게 준 투자금까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친구가 남편한테 얘기했던 사업 아이템은 있지도 않은 거였던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사기를 먹은 남편이 그 돈을 다 날려먹고서는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그 와중에 그 망할 놈이 집에서 친구들이랑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선 말이에요. 친구들이 있던 말던 그대로 남편 놈 얼굴에 벗어둔 신발을 던져버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은 소리를 질러댔어요. 뭐야? 너 진짜 미쳤어? 애들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쪽팔리게! 쪽팔려? 쪽팔린 건 알긴 알아? 어? 나는 너 때문에 쪽팔리다 못해 쪽이 하도 팔려서 얼굴이 사라질 지경이야.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인데? 너 그 돈 다 어쨌어? 그러게 내가 잘 알아보고 하라고 했지?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한 건 창피한 줄 모르고 제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면서 난리였죠.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길래 그대로 냉수를 떠와서 끼얹어 버렸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이미 슬금슬금 집을 나선 지 오래였죠. 저는 남편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인간이 자기 불찰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투자금을 좀 많이 내놨으면 내 손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 것 아냐. 그깟 돈 몇 푼 투자하는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야, 진작에 네가 크게 돈을 써봐. 원래 사업은 처음에 다 도박인 거야, 도박. 그리고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거 아냐. 너는 남편기 살려줄 생각 못하고. 아휴, 됐어. 아휴,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에이, 진짜. 제대로 미친 인간인 거죠. 뺨은 다른 데서 맞고 와서 어디서 화풀이를 하는 건지. 남편 놈은 다 제 탓이라며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자기 화에 못 이긴 건지 그냥 미친놈처럼 난리였어요. 분명 다음 날이면 모르쇠로 발뺌을 할 인간이기에 저렇게 난리치는 걸 다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놈을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저는 짐을 다시 샀습니다. 제 짐이냐고요? 아니요, 남편 짐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채 말이에요. 네, 이제는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곧장 남편 짐을 싸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집을 내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집이었기에 제 마음대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혹시나 또 남편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여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도 친정집도 아닌 아예 새로 임시거처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 집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건데? 너 이렇게 하는 거 이혼 사유인 거 몰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이렇게 말입니다. 저를 보러 저희 친정집까지 왔다. 몇 시까지 기다릴 거다. 만약 네가 와주지 않는다면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은 흐르고 외면하려고 해도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저히 일에 집중이 안 되더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간 역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여보, 나 정말 정신 차렸어. 당신 옆에서 일 배울게. 진짜야. 나 정말 정신 차렸다니까. 여보, 제발. 남편은 제 밑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일을 배워나가겠다고 말이죠. 정말 정신 차렸다고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인간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한다. 업무 수행 시 호칭은 정확히 지킨다. 거주 환경을 따로 한다. 모든 규칙을 어길 시 이혼하는 데 동의한다. 이혼하게 될 경우 원인 제공자는 군소리 없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며 재산의 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 저는 정확히 하고 싶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감안하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감히 그러지 못했겠죠. 의외로 남편은 저희 사업장에서 일을 성실히 배우더군요. 저도 성실히 일을 배워나가고 술도 멀리하는 남편의 모습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멍청한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죠.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한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직원을 추가로 구인했어요. 새로운 직원이니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겠다 싶어 사무실로 나갔죠. 그런데 그 새로운 직원, 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의여고 이소정 아니에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계약직 직원으로 온 그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친구는 너무 오래간만이라며 근무하는 기간 내내 저에게 살갑게 인사하고 말을 붙여왔어요. 오랜만에 동창을 보니 좋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힘든 시기가 떠올랐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인간이 인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는 게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연은 진짜 존재하는지 그 여자가 제 남편이었던 인간과 놀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계약직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제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남편과 합세를 해서 말이에요. 우리 이혼하자. 계약직으로 그 여자가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내밀면서 말이에요.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랑 지내오면서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남편으로 보인 적이 있었어? 그냥 직원이나 다름없었잖아. 어차피 당신 나랑 살기 싫었던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너는 어쩜 이렇게 인간이 뻔뻔하니? 임신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네가 만나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그 말이 그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너는 나를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했으면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당신도 나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아. 그게 낫겠다. 정신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는 인간이 아니고서야 말을 저딴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자기를 붙잡지 않는 걸 걸고 넘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의 사유를 저한테 돌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 저도 대단한 게 그놈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놓은 뒤 담배를 피러 갔을 때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녹음기를 켤 생각을 한 것인지 저도 제가 신기하네요. 아무튼 남편 놈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 상간녀가 등장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 여자가 말이에요. 임신했다더니 어느 정도 티가 날 만큼 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건지 화도 안 났고 마음도 전혀 동요가 되지 않았죠. 참, 끼리끼리 잘 만났네. 김진철, 당신이 고작 고른 게 쟤야? 당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아니다. 내가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바퀴벌레들은 바퀴벌레들끼리 살아야지. 안 그래? 야, 당장 이혼해줄게. 잘 살아봐. 알았지? 정말 진심으로 웃음이 났어요. 왜였는 줄 아세요? 남편의 상간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생활 자체가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문제로 학창시절 내내 교무실을 드나들기 일쑤였고 그 친구는 조금만 자기 심기에 거슬리면 왕따를 시켜버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를 가져서 자퇴했었어요. 사실상 말이 자퇴지 학교에서 내쫓긴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여자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시에 자기가 새로 호구 한 명 잡았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새로 만난 그 사람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호구 하나 잡았잖아. 완전 호구야. 나한테 미쳐서 다 괜찮대. 어쨌든 중요한 건 돈 많은 호구라는 거지. 일단 애를 낳아야 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양육비도 뽑아낼 거 아냐. 둘은 낳아야겠지? 그래야 돈이 되지. 아, 얼굴이 좀 거지 같아서 한 집에 있을 때도 싫을 때가 있긴 한데 어쩌겠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 내가 양육비랑 위자료 하나 바라보고 버티고 만다. 애들 딸려도 위자료랑 양육비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포기해? 난 절대 포기 못하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시에도 제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그런 인간이 내 남편 놈이랑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졌다니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알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쭉 너 되게 아꼈던 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 어떻게 하겠니? 안 그래? 네가 생긴 거나 뭐 그런 게 좀 딸리긴 해도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뭐 네 돈 보고 들러붙는 남자 아무나 골라서 새로 시작해. 그게 낫지 않겠어? 저를 보며 희죽거리는 상간녀 머리에 제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쏟아부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 놈은 다급히 냅킨을 들어 상간녀 얼굴이며 머리를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잘들 논다. 야, 저 인간 너 가져. 제발 가져. 평생 꼭 붙들고 살아라. 알았지? 김진철 너도 네 새 와이프 꼭 평생 데리고 살아라.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지? 네 말이 맞아. 사람 마음이 자기랑 똑 닮은 것들한테 끌린다는데 그걸 뭐 어쩌겠니? 벌레들은 버러지들끼리 뭉쳐 살아야지. 어디 한번 잘들 살아봐. 그래도 애 낳으면 부모로서 모범은 좀 보여야 하지 않나 싶다. 야, 이 미친 게 진짜. 왜? 네 남편 뺏기니까 아주 부들부들 떨리냐? 어?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오지. 그래, 내가 이깟 커피 맞은 거? 이거 위자료 값이라고 생각할게. 너는 위자료나 준비해. 어머머? 너 몰랐구나. 나랑 저 인간 계약서 쓴 거 있는데 어쩌니? 너 이번엔 호구를 잡은 게 아니라 네가 호구 될 판인데? 네 옆에 있는 저 버러지 같은 놈, 저거 나한테 계약서 쓰고 내 밑에서 일한 거야. 왜? 저 인간이 너한테 뭐 회사 지분이라도 갖고 있다고 했니? 참, 잘들 논다. 아주 대단들 하네. 뭐? 야! 당신 설마 그 계약서 진짜 갖고 있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랑 소꿉놀이 하려고 계약서를 썼겠니? 그거 다 이럴 때 쓰려고 받아둔 거야. 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잘 쓸게. 아, 그리고 너 똥 밟은 거야. 네 인생 제대로 꼬인 거라고. 김진철, 너도 뭐 마찬가지고. 니들 둘이 서로 똥 밟고서 잘 살아봐라.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인간을 등지고 나오는데 상간녀와 남편놈이 서로를 향해 제게 무슨 말이냐며 따져들고 있었죠.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싶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인 제공자는 군소리 없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며 재산의 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 삼자대면 당시 녹음했던 내용, 그리고 계약서를 증거로 저는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서 다 받아왔죠. 당시에 남편놈은 독한 여자라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어줬을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죽 못난 인간이면 자기 인생 자기가 꼰 것도 모른 채 저러고 사나 싶어서 말입니다. 어휴, 독한 년 저거. 얘 아가, 저런 독한 년 얼굴 쳐다보지도 말아라. 우리 귀한 손주한테 스트레스 갈라. 가정법원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아이 가진 그 여자를 애지중지 감싸 안으며 제게 욕을 해댔어요.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상간녀 그 세 명이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바퀴벌레 3마리가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과 이혼 후 저는 너무나도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그 말. 그 말이 제 결혼 생활에서는 오히려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넘어가줘서 남편이었던 그놈이 자기 잘났다고 제 속을 들쑤셔 놓은 게 아직도 열이 받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도 제가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들은 것이 없는지 궁금하시겠죠?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 자체라고 해도 될 만큼 제 전 남편은 제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곧장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간녀가 그놈과 결혼하기 전에 사채를 어지간히 썼던가 봐요. 그 사채 빚이며 카드값까지 죄다 떠안게 된 것이었죠. 그 와중에 상간녀는 아이 낳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남자에게 들러붙어서 도망을 갔답니다. 한동안 저 이야기 때문에 동창회에서는 술 안주가 아주 풍족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 전남편 놈이 벌을 아주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나요? 그나저나 저는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대체 현생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놓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말이죠. 그래도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길고도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과는 정반대인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